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2차 경선 결과가 오늘 오후에 발표됩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올지 아니라면 어떤 후보가 최종 2인에 선출될지 주목됩니다. 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외연 확장 행보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오늘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의 2차 경선 결과가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과반 득표자가 나오게 될지 아니면 최종 2인이 선출이 될지 관심인데요. 두 분께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2명으로 추려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뭐 김문수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뭐 한동훈 후보의 지지층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홍준표 후보가 쌓아온 지지층 역시도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김문수 후보의 본선행과 동시에 이제 한동훈 후보의 이 본선 진출을 놓고 좀 싸워봐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2인에는 이 이른바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와 찬탄파인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는 국면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최근에 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론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큰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단일화는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의지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교두보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김문수 후보에게 좀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4명으로 추려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 떨어지고 안철수 의원이 올라갔던 그 흐름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강경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된다라는 표심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고민이 있는 지지층이 존재하는 걸로 보여서 아마 탄핵에 찬성했었던 한동훈 후보가 좀 다음 라운드의 진출권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보다는 2명이 최종에 오를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 생각에도 한 명이 과반을 얻기에는 지금 3강 체제가 굳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장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당심에, 그러니까 조직력에 전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론의 지지, 특히 청년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덤에 이제 굳건한 그런 또 지지가 있기 때문에 각자 어떤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할지에 따라서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 김문수 후보는 좀 안정적으로 2강에 안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각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 두 후보가 마지막까지 그 최선을 다해서 이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의 경선 결과도 주목이 되는데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최측근 참모진도 이제 사표를 냈고 정대철 헌정 회장에게 이제 회동을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정 회장 같은 경우에 관련해서 뭐 여러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앞서 언급해 주신 단일화와 관련된 부분도 좀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정대철 헌정 회장을 만났을 때 사실 뭐 단일화 방식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는 않겠죠. 다만 어떤 출마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피력하는 그런 자리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방금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최측근 참모진이 사표를 냈다라는 것은 사실상 캠프가 가동된다라는 뜻이고 이 참모진들이 사표를 냄과 동시에 사실은 한덕수 대행의 출마 선언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최측근들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아마 한 대행의 이 본인이 이 선거에 임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개헌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임기가 설령 1년일지라도 혹은 3년일지라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헌을 완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서 출마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에 대응하는 논리로서 아마 개헌론을 정면으로 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이 여전히 권한대행의 신분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주목도가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출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은 계속해서 수행을 하면서 출마가 유력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권한대행의 지위를 활용해서 지금 선거운동을 사전에 사실은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권한대행으로서 사심 없이 임해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권한대행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다 누리면서 동시에 본인에 대한 홍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2인자라는 점에서도 출마할 자격이 없지만 관건선거 논란이라던가 아니면 권한대행으로서 보여야 될 행보, 정치적인 중립 이런 부분을 전혀 지키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에서 이 출마의 명분이나 동력 자체가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짚어주신 부분이에요. 권한대행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한대행의 출마를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출마할 경우에 정치 중립 위반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근데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 자체를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권한대행의 어떤 그런 권한을 남용을 해서 선거 캠페인을 벌일 작정이었다면 뭐 민주당처럼 뭐 50조 가까운 추경을 편성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국민들께서 호응할 만한 포퓰리즘 정책들을 계속해서 관철을 시키려고 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0조 원 가량의 보수적인 추경을 통해서 정말 관리자로서의 면모만 보여줬던 것이 한덕수 권한 대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도한 해석을 덧붙여서 억지로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이 논리도 사실 원래 민주당이 심판이 선수를 겸한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측에서 선거 관리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선관위가 하는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오히려 민주당 쪽에 일축을 한 상황이거든요. 또한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야말로 당권을 차지하고 그 거의 당을 장악한 상태에서 대권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권 대권이 일치화된 상황에서 불공정한 경선을 했다라는 것이 일부 후보들의 주장인 건데 그런 민주당 측에서 권한대행으로서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것만을 가지고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국민이 공감을 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극도로 말을 아껴왔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민주당의 이런 억지 견제가 더 저는 그 빛을 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출마를 안 한다라고 하면 간명했겠지만 출마를 할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 경선과 여러 정치적인 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극도로 말을 아껴왔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런 한덕수 대행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비판함으로써 출마의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 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 이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함께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노무현, 정몽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죠. 그리고 납득이 가는 그런 걸 하게 됐고. 저 이재명 후보 그리고 한쪽에는 우리 후보 한 사람 해서 몇 대 몇이 나오는지를 보고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패배주의 아닌가요? 단일화하면 토론 두세 번 하고 그다음에 국민 전체로 상대로 국민 경선을 해야 되겠죠? 지금 보신 것처럼 후보들마다 입장이 다 달라요. 그리고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도 지금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 이제 뭐 한 명이 될지 두 명이 될지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경선 후보들이 나와야겠습니다만은 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접근이 이루어질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뭐 빠르게 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토론회 같은 것도 횟수가 보장될지도 저는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후보로서 이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한다면 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11일까지는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4월 말이기 때문에 출마 선언을 하고 공직을 내려놓고 갑자기 그 뒤에 단일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어떤 뭐 사실 원샷 경선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최대한 간편하고 이 과정 자체를 간명하게 만들었던 이런 경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경선의 방식보다도 이미 저는 이 국민의힘 당에서 결국에 한덕수 대행을 후보로 내세워야겠다라는 의지가 너무나 충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 게 이 정대철 회장도 이야기를 했듯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연락이 와서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좀 잘 부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
부터 지도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직접 비대위원장의 입을 빌려 나왔다라는 것부터 사실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사실상의 들러리인 것이고 이 간편한 경선 절차를 한 번 더 거침으로써 한덕수 대행을 후보로 추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결국에는 이미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식은 뭐 여론조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한 차례 쉽게 투표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도 그렇고 지도부도 그렇고 사실 지금의 경선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한덕수 대행이 나왔을 때 그때 단일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목적이 세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 자체에서도 좀 힘이 많이 빠진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 패배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창 경선이 진행 중인데 지도부가 외부 인사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지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사실 불편한 심정 자체는 저는 이해를 하는 바가 있지만 좀 정치 경력이 부족한 한동훈 후보가 좀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게 대통령 후보 정도가 되면 저희가 언어 표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절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패배주의라는 것은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이미 그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배우는 국민이다. 그러니까 패배주의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과연 현재 후보들이 단일하게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는 구도가 됐느냐,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느냐를 살펴보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선을 거의 이제 3주 가까이 이끌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당원들 또 국민들이 한덕수 후보 출마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내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일 자체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국민이 추대하는 후보가 각광을 받고 그 각광을 받는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 승리라는 그 단일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저는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내부 이야기가 노출되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짧게만 또 여쭤보면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4명의 경선 후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지 않겠습니까? 네. 단일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너무 다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단일화 자체는 결국 경쟁력의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후보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어떤 그 갈등 상황 없이 원샷으로 그 경선 과정이 일축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과정들이 어떤 국민적인 감동과 명분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후보라는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좀 무리하게 어떤 당심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여론조사나 어떤 국민들의 민심을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빅텐트, 반 이재명 연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새미래민주당도 어쨌든 대선 체제로 전환을 한 상황인데 실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선 출마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새미래민주당의 스탠스를 좀 봐야 되는 건데요. 새미래민주당은 사실 이미 최근에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그러니까 반 이재명이라면 사실 국민의힘과도 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반 이재명을 기치로 내건 빅텐트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저는 점칠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낙연 상임고문이 사실은 지난번에 어떤 그 정계 은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총선 이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정계 은퇴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건 결국 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과 별개로 이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빅텐트를 기치로 해서 단일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큰 빅텐트 안에 사실은 새미래민주당도 들어가겠다라는 계산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후보를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있는데 앞서도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이신 박민영 대변인께서도 어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한덕수 대행의 대망론이라든지 아니면 빅텐트론이라든지 그것의 가장 중심인 가치가 반 이재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여의도에서나 통할 법한 굉장히 구태스러운 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치공학적인 계산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불법 계엄 이후에 치러지는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어떤 제대로 된 성찰과 반성 없이 오로지 이재명은 안 되기 때문에 빅텐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적임자가 한덕수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저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시기가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2인자이고 불법 비상계엄에 사실은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파면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 두는 행보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을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알박기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하거나 이런 움직임을 보였던 이 한덕수 대행을 기치로 한 빅텐트는 필패의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상임고문이 이런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도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 국면에서 진짜 민주당을 언급하는 건 역시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진짜 민주당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했다면 사실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세력들 혹은 그것을 덮고 자꾸만 미래를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세력들과는 손을 잡지 않는 것이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반 이재명이라는 이 목적 하에서 모이겠다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이 보셨을 때 감동도 명분도 없는 처사다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조금만 부분이에요. 반론을 좀 드리자면요. 사실 지금 내란 종식이라는 소위 적폐청산 시즌 2죠. 이런 단죄를 기치로 내걸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것 자체가 그것이야말로 구태스러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불법 계엄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을 하셨는데 형사법상으로 아무런 유무죄 여부가 아직 판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 계엄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라고 해서 탄핵을 시켰던 것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절대 다수가 위헌 위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오히려 비상계엄과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정을 해줬다라는 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이 됐습니다. 그 핵심적인 것은 그 계엄 행위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있었어요. 절타도 지키지 않았고 요건에도 맞지 않았고 심지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군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였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헌재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마느냐는 지켜봐야 어떤 결론이 나오는 일이라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쟁점 자체가 상당히 겹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 계엄이라는 표현은 당연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이 어떤 위헌 위법의 존재 유무만을 따지는 것이지 그것을 확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이낙연 상임고문의 출마 이것이 뭐 앞으로 어떤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으십니까? 네, 당연히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열패감 속에서 이루어진 경선이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다른 후보들은 착한 이득만 하겠다라고 하는 시작부터 무기력한 슬로건들을 내걸었고요. 실제로 90%에 육박하는 그런 당원들의 지지를 통해서 이재명 그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경선 과정에서 많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네거티브 공격들을 펼쳤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받고 있는 12개 혐의와 5개 재판 중에 대다수가 이낙연 후보의 입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격렬한 투쟁이 이어졌고 마지막 그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60% 이상을 득표를 하게 되면서 정말 결과를 모를 뻔했다. 결선까지 갔으면 몰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낙연 후보의 제 등판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반 이재명이라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도 특정 사람에게 반대한다라는 것이 이념이 기치가 될 수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당내의 가장 그 모순과 부조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당사자적인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는
뭐 이런 어떤 뭐 텐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이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의 정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준석 후보는 아마 독자적으로 완주를 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결국에 뭐 빅텐트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마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준석 후보도 꼬집고 있는 것이 지금 여의도의 정치공학적인 이런 생각으로 빅텐트를 얘기를 해도 이게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뭐 반 이재명 기치를 내걸면서 열리는 그 빅텐트판에 참여해서 거기서 원 오브 댐, 그러니까 이 다수 중에 그냥 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 양강 구도가 굉장히 고착화된 상태에서 제3지대에서 뭔가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독자적인 표를 확인하는 것, 당선까지 안 간다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표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이준석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막판 단일화 협상이라든지 빅텐트 안에 들어가서 본인의 존재감을 스스로 꺼트리는 것보다는 아마 끝까지 완주를 하면서 뭐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고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는 그런 양비론적 스탠스를 취하면서 독자 세력을 구축하려는 목적이 결국 이번 대선의 출마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 대선 자체에서 무언가 본인의 과실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와 결합하고 규합해서 만드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이제 개혁신당 자체의 세력화를 위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후보로 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당선보다는 이제 완주가 목표일 것이다. 그것으로 이제 정치적인 이제 자산을 쌓아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내심으로는 사실 그 단일화에 대해서 염두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의 그런 의사를 떠나서요, 현실적으로 15%를 득표하지 못하면 선거비조차 보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400억 이상의 선거비가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전받지 못하면 당 자체가 존립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후보들이 막판 단일화에 협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가 전례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준석 후보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막판에 어떤 구도가 되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어차피 이 여권,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이 질만한 이 선거에서 끝까지 단일화를 안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일화를 했다면 승리했을 건데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팽팽한 상황에서 끝까지 이 목리를 부릴 경우에는 상당한 이 원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겼을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팽배하게 되면서 정의당 자체가 존립의 이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정치는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 외연 확장 행보에 힘을 더하고 있는데요. 목소리 듣고 대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지도부의 이 행보 때문에 의구심을 갖거나 또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음지만큼 양지가 있는 것이고 또 동전은 앞면이 있는 것처럼 뒷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이 발언이요, 어제 이제 현충원 참배 후에 나왔던 발언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태준 전 총리 묘역에 이제 참배를 한 후에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통합으로 결국 방점이 찍히지 않겠습니까?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미 집토끼들은 잡았다라고 지나치게 낙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특히 양자 51대 49의 대결 구도에서는 정체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연 확장을 하더라도 좀 지지층이 좀 익스큐즈할 수 있는 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 일각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반발 기류가 있자 좀 다독이는 측면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 낙관하는 집토끼들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이 호남 지지세가 약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번 경선 같은 경우에도 호남의 첫날 투표율이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영남 지역의 절반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1박 2일 일정을 2박 3일로 바꿔가면서까지 무리하게 투표 동료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집토끼라는 것이 허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여론조사와 다르게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나올 만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외연 확장과 이 어떤 집토끼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양가적인 그런 상황에서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여쭤볼게요.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통합의 방점을 찍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발언과 행보들이 표를 얻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플러스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의 예. 행보는 매우 전략적인 행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가장 많이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단어는 통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은 지난날에 이제 패배를 털어버리고 이제 승리의 길로 가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뭐 당원들 중에서는 어떤 이재명 후보의 어떤 선명한 색깔이라든지 진보적인 색채 이런 부분들에 마음을 많이 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 당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기존의 어떤 색채 플러스 거기에 더해서 외연 확장을 위해서 실용주의의 노선을 띠고 동시에는 어떤 이념으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색깔을 구분해서 편가르기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세력들을 포용하고 심지어는 보수층 안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동의하지 못했던 세력들 그리고 여전히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는 그런 보수 지지층들까지도 끌어와야 된다라는 이 절박함이 당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당원들께서는 분명히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집토끼가 굳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지금 상황에서 본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장성이기 때문에 무당층과 이 보수층을 민주당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지금 외연 확장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는 선대위 구성도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 선대위 구성을 봐도 아마 통합적인 인사들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고 포용력 있는 인사로 선대위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말씀해 주신 어떤 본선에서의 영향력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종합적으로 아마 긍정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통합에 대해서 두 분이 전혀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인선과 관련해서요. 이제 내일 선대위 출범하고 벌써부터 이제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면은 진영과 개파를 굉장히 좀 뛰어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혁 씨도 그럼 좋지 않게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 좀 억지로 만들어진 그런 통합의 텐트를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보수 인사들을 영입했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뭐 윤여준, 권오을 그리고 이제 김상욱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은 사실 보수 정체성이 굉장히 흐릿해서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미 너무도 잊혀진 그런 과거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격렬하게 어떤 맞붙었던 그런 맞수가 상대 진영에서 넘어온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저명한 인플루언서가 온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선관위의 직함까지 줘가면서 통합을 강조하기에는 이 너무도 인물이 약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과도하게 액션을 보이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체가 없고 또한 이 중도보수 행보라는 것도 사실 지난 이 탄핵 심판 국면에서 중도보수한다라고 하면서 뭐 52시간제 유연화를 하겠다, 상속세 완화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단 하나도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 이재명 후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더 알맹이 없는 이제 그런 공허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 통합과 인선에 대한 뭐 영향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 굉장히 확장하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보여질 것 같은데 지금 여러 보도에서는 이제 비명계 인사들까지도 이제 데리고 올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이 범위가 넓어질 것 같으세요? 뭐 일단 당연히 이제 경선을 같이 뛰었던 후보들에게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보통 이제 선거가 끝나면 지난날의 앙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털고 이제 같이 뛰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통상의 문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후보 수락 연설이나 아니면 이 승복하는 연설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통합을 이야기하고 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힘을 보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강력하게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함께 뛰었던 후보들을 영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언급되는 인물들을 보면 뭐 박용진 전 의원,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 후보로 뛰던 시절에 이제 경쟁을 했던 이런 인물들에게까지도 저는 러브콜을 보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었던 인사들까지도 저는 손을 내밀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외연 확장과 그리고 당 내부의 포용성과 어떤 통합성을 정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인사에 아마 막판까지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 말씀해주신 범위는 사실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에게 소구됐던 인물들 혹은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의 선거를 어떻게 보면 도와줬던 이런 인사들을 영입한다라는 것 자체로, 그리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모습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는 것 자체로 어떤 사람에 대한 포용성과 이 외연 확장의 측면에서 저는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지금 선대위에서도 저는 실용, 뭐 능력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걸 보면 그 범위는 저는 한계 지을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사건들로 대선 판도가 뒤바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